네, 폭우가 내려서 그런지 이제 기계까지 말썽을 피우네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면서 경제는 김우빈 시작을 하겠는데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께서 이번 주도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셨습니다. 뭐 2주 연속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 좀 몸이 좀 약간 뭔가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와 함께 못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분을 좀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아유,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에 대해서는 좀 약간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상무를 지내셨고 반도체 공학회 부회장을 또 맡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교수님 소개에서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약간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즘 그 기사에 많이 나오는 이른바 칩4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쭉 한번 정리 좀 할까 해서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일단 홍기빈 소장님이 네. 칩4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그림 좀 그려주세요. 어떤 거예요? 예, 저 전문가분 계신데 제가 오늘 배워야 될 자리인데 뭐 좀 외람되게 입을 먼저 열겠습니다. 이 맥락이 있는데요. 국제무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 전에 오바마 트럼프 때 해가지고서 이게 중국을 어떻게든 이제 고립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무역 전략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정권이 바뀌면서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혼선을 빚다가 이 바이든 정권 들어온 다음에 새롭게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 이 지금 뭐 칩4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 겉으로 이제 내건 표방한 거는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고 뭐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뭐 에너지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업그레이드 등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새로운 어떤 그 동맹이란 말이라기보다도 반도체 동맹. 예, 어떤 그 친연 관계를 만들겠다. 주도하는 국가들끼리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제 부드러운 말인데 네. 이제 내용을 열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 2차 대전 때 석유만큼 중요한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2차 대전 때 그 일본이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일본에다가 석유를 수출을 중지하면서 시작된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지금 21세기의 산업에서는 석유도 중요하지만은 이 반도체가 없으면은 고부가 가치 제품은 일절 만들지를 못하고 특히 군사 기술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체감하는 건 참 그 신차 계약해도 인수받는데 한참 걸린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 반도체 기술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이야기들 뭐 좀 이따 교수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런 단계니까 미국에서 여기서 주도해가지고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가치 사슬의 중요한 고리를 잡고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부분이 있고 시스템 부분이 있는데 시스템 부분은 아주 크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설계 부분이 있고 소재 부품 장비가 있고 제조 단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설계 부분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고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일본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조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대만이 중요한 위치를 맺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 대만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 차세대 그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산업 표준을 만들자라고 하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이고 원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이게 말하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석유를 놓고서 그 일본을 압박하는 지정학적인 무슨 전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에 있어서 메모리 수출에 가장 많은 이 메모리의 그 수요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 제일 제조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당연히 타격이 있죠. 메모리 부분에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칩4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여기에서 칩4 동맹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수출국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국인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어려운 선택이 있죠. 지금 이제 중국은 이거 이제 중국 왕따 아니냐 좀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칩4 동맹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만들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된 거를 이제 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는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적으로 이제 실제 뭐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결국은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설계와 제조에 관련된 툴과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사실 공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초미세 공정 쪽을 하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이제 ASML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의 그 노광 장비를 사실 공급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설계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그 시납시스라는데 또는 케이던스 이런 회사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멘토그래픽스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멘스라는 회사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 그 세 개 회사를 합치면 전체 설계 툴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막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쪽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장비 회사를 보면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라든가 또는 램 리서치 같은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그 회사가 차지하는 게 한 30-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쉽게 하면 우리가 안 들어가면 니네 그럼 우리 원천 기술 쓰지 마 해버리면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손놓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지금까지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운영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차세대 초미세 공정을 우리가 또 계속 써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텐데 그때 있어서는 이제 당장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기술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거가 맞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치포 동맹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앞으로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는 내가 꽉 쥐고 가겠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세계 나라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의지나 그 속셈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사실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우리 이제 한국 공장들이 있잖아요.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공급되는 그 메모리 칩이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데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애플의 공장은 팝스콘 같은 경우가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도 물론 이제 애플이 이렇게 좀 다변화 정책을 써서 뭐 베트남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70% 정도는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은 그 칩에 대한 그 공급이 결국은 애플로 가고 결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뭐 쉽게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든가 이런 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야 이거 정말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거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치포 동맹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투박하게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처음부터 사이좋게 중국까지 끼워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하면 되는데 그건 아닌 거는 일단 좀 길들이기 참 혹시 그럼 이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중국이 그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을 준비를 해왔고 상당히 이제 성장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서 떠오르는 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해서 뭐 완전히 뭐 중국을 누르고 그럴 수는 없지만 속도를 좀 늦추는 거에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칭, 그러니까 사뿐히 지려밟는 측면이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지정학을 하는 네, 쪽에서의 시각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치포 동맹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그 반도체 그 산업의 어떤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층층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걸 들어와서 뭐 난도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뭐 간혹 지금 뭐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네, 맞아요. 얼핏 뭐 그 10나노 이하의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고밀도의 어떤 반도체들을 만드는 산업에 있어가지고 이걸 미국하고 일본이 협력을 해서 기술을 선점한 다음에 이걸로 산업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향후 한 5년 후, 10년 후에 있어가지고 그 산업의 표준을 쥔 다음에 이거를 중국을 하위 파트너 정도로 해가지고 이 안보 기술이라든가 고부가 가치 산업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말하자면은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하나 5년 후, 10년 후를 보고서 하는 것이다. 지정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네요.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화웨이 쓰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때 그 미국 정부 이런 데에서 그러면서 안보 문제까지 그러니까 제기한 부분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장 센 회사가 어디냐 보면 화웨이였고 화웨이가 또 이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서 급성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화웨이에 사실은 자회사가 하이슬리콘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설계 능력이 사실 대단했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AP라고 불러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그 칩이 이제 결국은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도 하고 다른 칩들도 제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칩을 직접 설계를 하고 그거를 칩까지 제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는 물론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뭐 네트워크 쪽에 이 BTS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 스테이션을 뭐 판매하는 거를 좀 그 줄이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이실리콘을 결국은 이제 압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실 더 이상 칩을 설계를 못하도록 하는 설계 능력을 누르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왜냐하면 TSMC에서 그거를 제조를 해야 되는데 TSMC야 거기서 그 설계가 다 끝났더라도 그거는 제조해 주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은 칩을 못 만드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였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 중국의 현재 그 반도체 그 수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TSMC처럼 이 파운드리를 잘하는 1등 회사가 이제 그 SMI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최근에 이제 물론 뭐 신문 보도가 있었던 거긴 하지만 7나노 공정을 양산했다. 7나노. 그러니까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해서도 그런 부분이 제재 있었고. 속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메모리 쪽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D램하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잘하는 회사가 이제 YMT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낸드 뭐 232단까지 개발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수가 높을수록 그 사실은 더 많은 용량의 메모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 뭐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그 파운드리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그다음에 이 메모리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많이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뭐 부족하다고 하는 거가 뭐 파운드리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통 팹리스 기업의 이제 수준을 갖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만 한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설계만 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펨스 기업이 한 뭐 1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사실 영세한 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에서는 결국은 중국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죠. 예. 그럼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계, 그러니까 원천 기술로 그러니까 개념을 바꾸면 반도체 원천 기술의 패권 경쟁을 벌일 정도로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 상태로 두어버리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당겨야 된다. 이게 미국의 전략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 그렇죠. 그냥 가만두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거고요. 이게 무슨 뭐 어떤 뭐 단순히 뭐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이제 경쟁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는 견제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물론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칩이라고 하는 거가 뭐 우리 뭐 군사 장비에도 쓰이고 어쨌든 뭐 인공지능 띄우는 데도 쓰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일단 기술 패권 전쟁에서 위협 상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좀 단순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하여간 치포 동맹에 가동해서 그렇게 간다고 쳐요. 근데 중국도 그 사이에 계속 어떤 그 설계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그러면 두 개의 원천 기술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 버리는 겁니까? 세계 경제가. 아니 물론 이제 기술의 경쟁은 계속 있을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결국 설계가 되면 설계가 된 거를 칩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이 그거를 이제 어쨌든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SMIC가 더 급성장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가 자급자족이 되겠지만 그렇겠죠. 그렇죠. 그거는 좀 어느 시점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얼마 기간 동안은 중국이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조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벌 수는 있게 되겠죠. 이른바 상용화 단계에서 차단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칩4 동맹에 들어가면은 미국의 원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거꾸로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아쉬운 게 뭡니까? 그게 아까 했던 이제 제조 능력 이런 건가요? 우리한테 아쉬운 거요. 그거는 우리의 이제 제조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메모리 세계 1등이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한 80년대 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걔네들이 이제 그 제조까지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이게 자꾸 미세 공정, 초미세로 가면서 이게 투자액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은 이거에 뭐 수율을 올리고 뭐 이러는 것들은 소위 말해서 땀나게 해야 되거든요.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거 뭐 어쨌든 그 인력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는 그거는 그냥 한국이나 대만에다 맡기고 우리는 그 고부와 같이 설계에 집중하자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국제 분업 구조군요. 네, 그렇게 됐던 건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이 칩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제조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가 직접 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물론 인텔을 시켜서 물론 하긴 하지만 제일 잘하고 있는 한국이나 대만을 이제 사실 끌어들여서 미국 땅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게 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설계하고 바로 거기서 제조하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정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저거를 질문을 해요. 이게 과연 칩4 동맹이 중장기적으로 성공할 거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 꿈은 원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아직은 세나를 엮어서 산업 표준을 정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우위를 주겠다 이게 뭐 꿈은 원대하지만은. 지금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도 노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정도 기술력인지 몰랐는데. 예, 그분들도 다 기술도 있고 이게 열심히 저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회의론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의 기술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는 거는 1930년대에 석유 나오는 땅에다가 그 말뚝 박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확실하게 점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격차는 결국 줄어들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만에 하나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모든 그 반도체 부분에서 따라잡거나 비슷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반도체 생태계만 지구적으로 두 쪽이 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더 큰 그러니까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 표준이 두 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그 미국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중국을 아래로 따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성립하는 전술이냐에 대해서 좀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뭐 저도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일단 시작은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더디게 하고 늦추는 데에 이제 효과가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미세 공정을 계속 개발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뒤따라오는 입장에서는 이미 프루븐된 테크놀로지에 그렇죠. 투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더 앞서가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많은 이제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치포 동맹에 이제 적극 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겠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봐서는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만약의 경우에 메모리에 대해서 수입 제한을 했다 보복으로 그러면 결국은 중국에서는 그 세트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고 그 자기네 세트에 들어가는 부품의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고 한데 그거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수입 제한한다 이런 보복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 자기들도 아쉽다. 그럼요. 반도체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뭐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아닌 그런 다른 분야에서 이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뭐 치포 동맹 딱 들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보복 시작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는 않을 거고 단지 이제 이 치포 동맹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계속 중국에서 이제 계속 쳐다보고 모니터링을 하다가 진짜 자기네들한테 뭔가 해를 끼친다든가 뭐 자기네들을 배제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떨어지고 거기에 한국이 뭔가 거기에 찬성을 했다든가 그런 어떤 뭔가 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산업 쪽에 이제 아마도 보복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얘네들이 특히 이제 히토류에서는 이제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그래서 뭐 리튬, 니켈 뭐 이런 것들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을 뭐 이럴 때는 차단하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 배터리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에도 이제 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뭐 지난주에 어디서 방송하면서 똑같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드 때 한한령이 내렸던 거는 그 외교학용어로 tit for tat 그러는데 그냥 어떤 조치에 대해서 바로 어떤 직접적인 조치에 그런 가까운 그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그 반도체 부분이 하도 가치 사슬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두려운 거는 지금 뭐 다 말씀하셨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그 중국이 지켜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된다 싶을 때는 그냥 단순한 그 사드 때 같은 뭐 치사하게 뭐 관광객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종류의 보복이 아니고요.
가치 사슬의 근본을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게 지금 말씀하신 히토류라든가 원자재라든가 지금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치 사슬 그 중간재들이 지금 중국에 나오는 중간재를 쓰지 않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니네가 우리 왕따 시키려고 그래? 그래 누가 아웃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칠포 동맹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중국은 이건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갖다가 그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무역 시스템의 변화가 벌어질 텐데 이거는 그때 뭐 사드 때 있었던 것하고는 스케일이 다를 것이다.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천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켜갖고 표준 전쟁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고요. 다른 부분까지. 예, 반도체뿐만 아니고 원자재 부분 같은 부분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까지 이걸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아예 다른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아니, 서게 그러면 되죠. 일단 우리 어떻게 되는? 일단 칩포 동맹을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고 지금 그 교수님 설명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 기본인 거고요. 네. 이제 중국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중국.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정말 차세대 메모리라든가 차세대 뭐 시스템 반도체에 관한 협력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얻을 거는 최대한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차피 우리가 이제 중국에 우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심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미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도 이제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해나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한 가지만 좀 더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이제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바이든이 이제 웨이퍼 이렇게 한번 흔들고 바이든이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국 방문하고 삼성전자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 대통령께서 이제 뭐 지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가 중요하다, 뭐 인력 양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중국의 옆에 있는 중국이 지금 반도체 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정말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 그에 대한 거가 이제 중요하고, 특히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메모리, 네. 이 메모리는 끝까지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최고를 유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바이든도 사실은 뭐 그 메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외교 협상에서도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거 갖고 협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에도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겠다,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고 1등 하고 있는 거를 더 강하게 키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그 도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그 최종권 전 외교부 1차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 과정에서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최종권 전 차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면 칩포 동맹에 들어가도 우리도 조건을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칩포, 그러니까 거기 일본도 들어가 있는데, 아니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반도체 이제 소부장 부분에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아니 그러면 우리도 일본하고 같이 동맹에서 하려면 이것부터 풀으라고 미국이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건을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실리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요망사항인 것 같고요. 미국이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 그렇게 안 보세요?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칩포 동맹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 세계 국가하고의 협력 관계인 거지. 그 나머지 세계끼리 다시 협력이 된다. 그것까지는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밑에 세계가 있는 이 구조군요. 그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러면 대만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을 합니까? 경쟁 관계인데. 근데 지금 그 협상 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제일 좀 예민하게 걸려 있는 문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미국 의회에서 얼마 전에 그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삼성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안에다가 그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조치가 있었는데 이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이 중국이라든가 그 이른바 적성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10년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 그 중국 안에 공장이 있고 그 수출하는 양이 그 홍콩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은 매출의 한 60%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홍콩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보통 39%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경우에 지금 거기도 또 그 시진핑이 굉장한 공을 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들여올 적에. 그래서 그 공장이 지금 존재하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당장 장사를 접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 공장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렇게 새로 그린필드 그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더 짓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등등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투자의 관계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내걸고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지금 중국 안에 들어가 있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랑 관계 있는데 중국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흡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 지금 그리고 중국 안에 있는 그 이 한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다가 뭔가를 요구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은 죽으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반대로 중국하고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뭐 전세 계약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레이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가. 한쪽은 미국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고 중국한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그 공장이 있어요. 그게 한 40% 정도 되고 중국에. 예, 하이닉스는 디램을 주로 하는데 한 50%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물량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결국 미국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10년 동안은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증설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논리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공장은 사실은 파운드리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라인들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메모리는 아닙니다.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다가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미국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우리가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는 다 전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한테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결국은 그 메모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에다가는 메모리 쪽의 공장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 지금 있고 한데 거기 증설하는 데는 니네가 준 인센티브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죠. 사실은 저는 그 논리를 사실은 써서 그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로지컬하게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메모리 지금 그 중국에 있는 메모리 공장을 계속 그 공장 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칩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력을 잃게 돼 있거든요. 계속해서 미세화시키고 그다음에 수율도 올리고 그래야지만 결국 그 칩이 결국은 경쟁력 있는 칩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반드시 그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중국 갔잖아요. 네. 이제 가서 아마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숙제를 안고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뭐 이제
우선은 뭐 치포 동맹에 들어가지 마라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 그 칩들이 충분히 자기네들한테 공급되는 거에서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 아마 그걸 담보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거는 분명히 얻어내겠죠. 뭐 사실은 치포 동맹에 들어가든 말든 사실은 그 부분만 사실 뭐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저희가 중국한테 메모리 기술 쪽에서 좀 이전을 하거나 협조를 이렇게 공조를 할 만한 여지도 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예, 경쟁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 핵심이네요.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금 뭐 돈 받고 있는 건 파운더리고 메모리가 아니니까 이건 노터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핵심이다. 우리 전략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네. 정리가 좀 되네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잠깐 교수님이 잠깐 지나가는 말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국회 특위에서 활동을 좀 하면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정부에서 그 발표한 거를 보면은 10년간에 이제 뭐 15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양적인 숫자가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크게 목표를 세우는 거는 좋은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 4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보세요. 우선 파운더리 쪽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제 미국 공정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잖아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 3, 4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그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데 이제 결국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반도체 공정이 결국 계속 이제 미세화되고 있고 설계가 이제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인력을 양쪽으로 많이 키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질적으로 우수한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3, 4년을 놓고 봤을 때.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3, 4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그 뭐 학과를 신설한다, 정원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3, 4년하고는 해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학부에서 대학원 쪽으로 가가지고 이 석사 과정을 통해서 석사 인력을 더 많이 키운다든가. 그러니까 대학원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뉴스를 저도 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쪽을 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면은 이제 설계하고 공정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소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그게 다 골고루 다 인력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도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각 대학별로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그러면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제대로 되는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느냐 이거 한번 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실습이나 이런 쪽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대학원을 좀 전문적인 대학원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설계 쪽에 관련된 그 대학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시스템 아키텍트 대학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설계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력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자 공정 뭐 이런 쪽도 따로 전문 대학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학부에서 올라오는 애들도 그쪽으로 많이 흡수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장학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물론 뭐 학부 인력 지금 뭐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4년 후에 졸업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당장 쓸만한 인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현재의 그 교육 커리큘럼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이냐. 그다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생들 3, 4학년 정도 되는 애들을 빨리 대학원으로 올려 보내 가지고 대학원에서도
그냥 일반 지금 대학원이 아니고 반도체만을 위한 반도체 전문 대학원. 전문 대학원을 사실은 만들고 거기에 망창 대학 그 장학금 주고 해가지고 좋은 학생들이 빨리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인력을 갖고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이 되는 거죠. 사회적 논의가 좀 약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네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학과를 얼마나 증산하네, 정원을 얼마 늘리네, 그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지금 뭐 이 얘기하고. 그거가 사실은 저는 그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 한 정말 소위 말해서 그냥 그 일반적인 상황일 때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닙니까?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느긋하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인력들이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게 만들고 거기서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인력들이 산업계에 빨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반영이 되려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기업들 쪽의 이니셔티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화급하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가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커리큘럼의 내용에서 당장 지금 필요하게 뭐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그 대학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산학 협력이 정말 그렇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의 입장이나 이게 그 산업 현장에서의 입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된 혁신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게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뭐 정부가 그러니까는 뭐 학과를 늘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통적인 어프로치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 기업 어떤 교육 과정을 혁신하는 쪽에 좀 이니셔티브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동감이고 사실은 그런 이제 좋은 인력을 육성하려면은 우리 그냥 교수님들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직접 현업에 계신 분들도 직접 이제 사실 지도를 하고 또 기존에 이제 경험이 있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좋은 분들은 빨리 교수로 채용하고 취업 연계되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좀 하나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잠깐 이제 그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반도체를 겨냥했다라는 것은 뭐 그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 수출 규제를 이제 공식 처리하든 말든 우리 반도체 업계는 별로 이제 더 이상 타격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하여간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불산 이런 맞아요. 것들 그게 이제 사실은 소울브레인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가 이제 그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산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해결되고 차차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건만 벌거나 말거나 이 정도가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갖고.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소부장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상당히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우리 홍기빈 소장님 혹시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아니 뭐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게 좀 오늘 좀 많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핵심도 좀 뭔지 좀 이제 정확히 좀 잡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모셔서 이야기 들었고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도 함께했는데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